포크너 소설을 읽으면 내 얘기 같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영화 버닝은 한편의 소설 같은 작품입니다. 수수께끼처럼 의미심장한 비유, 적막한 공기를 감도는 섬세한 대화, 긴 침묵을 장악하는 서스펜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대사 이면의 내밀한 서사에 집중하게 만들죠. 영화의 원작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헛간을 태우다는 사실 윌리엄 포크너의 헛간 불태우다에서 모티브를 따온 작품입니다. 소설가를 꿈꾸는 주인공 종수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다소 우울하고 염세적인 시선을 지닌 종수에게 어느 날 찾아온 해미와 벤, 갈수록 의문과 의심을 자아내는 세 사람의 관계엔 개인적인 삶의 의미,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문제의식을 아우르는 힘이 있습니다. 과연 포크너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허공을 가르며 없는 걸 존재하게 만드는 손짓. 해미는 판토마임으로 내면의 갈망을 다독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곳엔 삶의 의미에 굶주린 부시맨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을 부질없는 낭만이자 허상으로 치부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손으로 그리며 상상합니다. 판토마임이란 예술의 근간엔 기본적으로 아픔이 깔려 있습니다. 해미의 자취방 대문에 붙여진 포스터에 담긴 마르셀 마르소라는 이름에도 아픔이 존재하죠. 현대마임 예술의 대가인 그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나치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버지를 잃기도 했죠. 훗날 그가 만들어낸 어릿광대 비프의 몸짓엔 이런 기억에 담긴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언어로 휘발되지 않도록 아픔을 몸에 새겨넣는 것이죠. 그녀는 종수에게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다는 걸 잊으라 말합니다. 이런 사고의 알고리즘을 빌려오면 그녀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걸 잊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이 무의미하다는 걸 잊는 것이 곧 살아갈 이유가 되는 셈이죠. 내 존재가 무의미하고 무기력하다는 걸 알아채는 고통을 회피하는 게 역설적으로 해미에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종수가 자신에게 아무데서나 옷을 벗는 창녀 같다고 말을 하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포크너의 문학에도 해미의 마임에 담긴 무의미가 존재합니다. 그의 소설 소리와 분노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의 독백이 담겨 있는데,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그림자일 뿐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쾌락과 비관에 빠진 한 가족의 몰락이 명문가라는 사회적 지위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영화 속 벤과 그의 친구들을 연상케 합니다. 거창한 허울을 쓴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사회에 대한 조소에 머물고 남는 것은 술과 춤으로 채워진 쾌락일 뿐입니다. 기회와 물질의 풍요 속에서 더 빈곤해지는 듯한 모습이 해미가 선보이는 마임에 담긴 무의미함과 겹쳐서 보이는 이유죠. 이렇게 보면 해미의 마임, 더 나아가 그녀의 존재는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당장 내 앞에는 없는 무언가를 쫓으며 괴로워하고 상실에 빠진 우리에게 인생은 원래 무의미하다는 걸 말해주는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종수는 벤과 벤의 친구들을 가리켜 개츠비들이라 말합니다. 덩달아 한국엔 개츠비들이 너무 많다고 말하죠. 어디서 모았는지 모를 부를 누리는 젊은 재력가들.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도 이런 젊은이들이 등장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호황을 맞은 1920년대 미국엔 자수성가한 젊은 부호들이 나타나죠. 소설 속 개츠비 역시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부를 거머쥔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에겐 다른 부자들에겐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여자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그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도, 뉴욕 신흥 상류층이 모여 사는 웨스트에그로 이사를 온 것도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데이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죠. 사랑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된 남자 개츠비와 달리 벤은 다소 무미건조한 인물입니다. 새로운 사람 혹은 감정을 마주할 때마다 재밌다는 말로 웃어넘길 뿐이죠. 그에게 사랑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해미가 사라진 후 금세 새로운 여자를 찾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종수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수를 향한 자신의 궁금증이 풀리면
그것에 대한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새로운 주제를 꺼내죠. 벤의 태도가 이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은 재밌어야 하기 때문이죠. 타인의 희로애락을 호기심이란 단어로 일축하는 그에게서 인간미를 느끼긴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여유와 어우러진 오만한 시선은 벤의 따뜻한 행동과 말투와 대비돼 더 크게 다가오죠. 자본이 풍족할수록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가는가? 현대문학이 품고 있는 오랜 질문이기도 합니다. 포크너의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문학 소재였던 미국 남부는 지주제라는 전통을 유지하며 인종과 계급을 차별하는 사회였죠. 부유한 배경이 권력의 근거가 되고 노예제로 대변되는 인격 착취를 서슴지 않으며 태어난 권력자들의 모습은 영화 속 벤의 차분한 모습과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태생부터 그들에게 차별과 착취는 당연한 것이었으니 의문을 가지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동요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벤 역시도 가난하거나 슬픈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즐거워야 하는 그에게 부정적인 일들은 감정과 판단을 배제한 채 그저 관찰 대상에 머무르고 맙니다. 타인의 삶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현대 자본사회의 신계급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시대의 감정처럼 순수한 게 과연 필요하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종수의 아버지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분노의 저변엔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자리하고 있죠. 결과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폭력 사건으로 재판장에서 징역을 살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가부장의 모습은 포크너 문학의 단골 주제입니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가족은 대개 빈곤하고 위태롭습니다. 가장인 아버지는 남자가 가장이라는 사회적 통념 하나에 기생하며 권위만 앞세우고 폭력적이며 무능한 경우가 많죠. 희생하지 않는 가장이 초래한 위기는 고스란히 자식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종수에게 아버지에 대한 소설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종수는 아버지를 구제하기 위한 탄원서를 쓰기 시작하죠. 하지만 탄원서에 적힌 정다운 이웃이라는 대목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아버지를 부드럽고 착한 사람으로 각색한 소설을 쓴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나타나듯 종수는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는 소설을 쓸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좋은 필력으로도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감출 수 없는 것이죠. 포크너의 문학 속 아버지들도 자식들에게 한계를 부여합니다. 좌절과 분노를 폭력으로 드러내며 자식들을 위기로 내몰거나 자식들로 하여금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만들기도 하죠. 한편 아버지라는 연결고리를 끊고 단절을 선언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헛간 불태우다 속 아들 사티가 그렇죠. 사티는 아버지가 헛간을 불태우며 지주의 부당함에 분노를 드러내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안만 가득한 일상의 연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티는 지주에게 아버지의 만행을 고발하죠. 종수의 탄원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탄원서는 아버지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면서 아버지의 죄를 알리는 수단이기도 하죠. 종수는 정죄를 통한 구원의 방식으로 탄원서를 택했지만 그마저도 아버지의 고집으로 인해 무산되고 맙니다. 결국 종수는 집에 남은 소 한 마리를 팔아버립니다. 물론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일상에 부재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청산하며 끝까지 독선으로 일관하는 아버지에게 작별을 고하는 방식이기도 한 셈이죠. 이렇게 보면 포크너 문학과 영화는 전통 혹은 권위를 이유로 부당한 처사를 일상으로 만든 아버지들에게 자식 세대가 보내는 가장 정중한 작별 인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벤은 종수에게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게 취미라고 말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들이 태워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 말들을 종합하면 비닐하우스는 태워질 운명을 지닌 하찮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벤은 그 운명을 이행하는 집행자처럼 보이죠.
주목할 부분은 비닐하우스가 쓸모없다는 걸 벤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대목은 벤의 말과 의식을 빌린 사회의 인식과 통념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대화된 사회에서 도외시된 농촌, 그 농촌에 버려진 비닐하우스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존재를 소멸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 종수가 사는 파주는 그렇게 정제되어야 하는 공간처럼 다가오죠. 포크너의 소설 헛간 불태우다에서 에브너가 불태우는 헛간, 그리고 영화에서 태워져야 하는 운명을 지닌 비닐하우스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에브너가 불태우는 헛간은 지주계급의 탐욕에 저항하는 상징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품고 있는 헛간을 태우면서 자신이 느끼는 상실감을 지주계급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벤이 불태우고자 하는 비닐하우스는 운명 혹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목적도 없이 사라져야 소임을 다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벤의 시선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끌어오면서까지 자신과 연고도 없는 공간을 없어져야 마땅한 존재로 재단하는 벤의 시선은 분명 편향되고 주관적으로 보이죠. 태워지길 기다린다는 말의 뉘앙스에 담긴 오만함은 종수에게의 일상의 위기감과 벤에 대한 적대감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매일 뛰어다니며 동네 비닐하우스들을 체크하고 벤의 행적을 미행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종수에게 비닐하우스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삶의 터전입니다. 좋든 싫든 자신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공간이죠. 어린 종수가 불타는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는 꿈도 이런 삶의 궤적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볼 점은 종수가 경험한 유일한 방화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집을 떠난 어머니의 옷을 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꿈속의 어린 종수는 어머니의 옷 대신 비닐하우스가 불타는 것을 봤죠. 곁에 없는 어머니의 흔적과 제 역할을 상실한 비닐하우스는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이것들을 태우거나 목격한 주체는 성인 종수가 아닌 어린 종수죠. 여전히 종수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린 시절 경험한 상실의 아픔에 머물러 있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포크너의 소설도 유년 시절부터 내재된 아픔이 성장하는 과정을 조명합니다. 가정에 만연한 폭력성,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부재하는 유대감, 희망 대신 자리한 좌절과 비관이 어린 주인공들을 옥죄며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죠. 중요한 건 포크너가 이 장애물들을 치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며 스스로 삶을 타게 하는 주인공들의 여정을 그려내기 위해서죠. 하지만 영화 속 장애물인 비닐하우스는 낯선 도시 남자인 벤에 의해 제거될 위기에 놓입니다. 반면 소설을 쓰고자 하는 종수에겐 비닐하우스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흔적이 묻은 공간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해미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벤의 시선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비닐하우스는 역사적으로 과연 비닐하우스가 쓸모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물음을 불러일으키며 종수의 생각과 행보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불태우려던 벤은 끝내 종수에 의해 죽고 불태워집니다. 종수가 실제로 벤을 죽였는지 혹은 그가 써내려가기로 결심한 소설 속에서 죽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종수는 벤을 죽여야만 했는가? 이 의문을 품어보는 것이 어쩌면 영화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해미가 사라지고 종수는 벤의 집에서 그녀의 시계를 발견합니다. 해미가 빚더미에 짓눌려 쫓긴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종수는 벤을 의심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벤은 양가적인 캐릭터입니다. 정말 해미를 죽인 파렴치한 일수도, 단지 헤어진 여자들의 물건을 추억처럼 간직하는 평범한 남자일 수도 있죠. 등장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벤은 종수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포기와 결심, 당신은 둘 중에 뭘 선택하겠는가? 종수는 포크너의 소설을 보면 꼭 자기 삶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포크너가 그려낸 젊은 주인공들은 대개 포기를 선택합니다. 기성세대의 무모한 고집과 결별하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순응하죠. 종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분노와 저항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가족을 향한 애증을 떨쳐내고 싶을 뿐이죠. 하지만 종수는 포기만 하진 않습니다. 삶의 대척점에 서 있는 벤을 제거하며 나름의 종지부를 찍었으니까요. 비록 누군가를 죽이며 인격을 상실했지만 그 인격이 지난한 과거의 유산이라는 걸 감안하면 종수의 결심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정제와 소생의 과정으로 보이죠. 결국 벤을 통해 종수는 정체되어 있던 자신을 움직이고 족쇄 같은 과거를 떨쳐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자기 해방 선언을 외치는 성장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영화 버닝은 처음부터 종수의 소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느낀 인생의 희로애락을 해미와 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투영시켜 해소되지 않는 현실의 갈증을 풀고자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종수와 그가 동경한 포크너의 소설처럼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건 우리 모두가 짊어진 인생의 숙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